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변재구입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결과는 180석을 가져간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응원했던 후보나 아니면 정당이 좀 승리를 가져갔나요? 잔인한 질문을 주시네요. 아니, 세종시 투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흐름이 좀 세종시하고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흐름을 그렇죠. 보여서 어느 분이 당선됐다, 어느 분이 당선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딱 누군지 딱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세종시 조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죠.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디 기자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세종시에서 전체적인 그동안의 판세상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예측은 거의 맞아 떨어진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180석 그리고 격차가 그 정도까지 벌어질 줄은 조금 예상 밖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선거가 거의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까도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저희가 사실이잖아요. 선거는 끝났지만은 아직 20대 국회가 임기가 계속되고 있고 21대 국회는 5월 30일 토요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저희 방송이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미처 선거 기간 동안에 다듬지 못한 공약들도 좀 더 다듬어서 그리고 두 분 다 초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도 좀 더 강화를 해나가고 또 지역민들 목소리 못 들은 것도 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방송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시작의 자리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출마 선언할 때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당선인들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선거의 정책을 알리는데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 그 시민들하고 다가서는 대면 접촉도 좀 부족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서 그리고 초선위원회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이분들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홍성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갑구 남쪽이요. 갑자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분에 대해서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현재 당선인들의 꼭 어떤 잘못이라는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20대 국회 제 역할을 못했다. 세종시 선거구도 2개로 나눠지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눠질지를 3월 5일에서야 알게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당선인으로 됐던 갑구 홍성국 후보 홍성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3월 11일이 돼서야 세종시로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강준현 당선인도 갑구로 준비하다가 그렇죠. 갑작스럽게 경선이 되면서 을구로 가서 3월 중순 이후에나 또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정말 불합리한 어떤 이 선거 과정들이 외부적 요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침해하고 깜깜이 선거로 가게 했던 외부적 요인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21대 국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인물보다는 세종시가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인물보다는 당을 등에 업고 당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만한 좀 요인이 되고 시민들께서 아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지만 좀 이분들이 좀 각성하지 않을까 아니면 초심으로 계속 유지해서 완장차고 어깨에 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겸손한 태도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지 않을까. 저 오늘 거침없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벌써 완장차고 뽕이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런 느낌을 당선되고 보지. 그런 느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예. 저희가 좀 거침없는 날카로운 그런 어떤 숙제를 던져주더라도 너무 삐지시거나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그렇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이 사실 짧았음에도 정말 당선자들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여러 무궁무진한 공약들을 내놨어요. 사실 이 공약들만 잘 지켜져도 세종시 발전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이제 그런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선자들이 어떤 공약을 이제 주로 내놨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또 당장 어떤 일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될지 이런 점들을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어떤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종시의 읍면 동별로의 동네 공약이라고 하죠. 그런 세부적인 공약들이야 이제 하나씩 다듬어 가면 되는 것이고
세종시라는 그 타이틀, 세종시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일단 주목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국가적 그 어떤 의제 이거의 그 가치를 해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세종시가 해야 된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이 부분과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후보 그 당선인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느냐. 이해찬 대표도 해결해내지 못한 과제였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진행형 과제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일단 주목되는 과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뻔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종시사당 설치부터 또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그 세종 명문화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완성과 맞닿아 있는 여러 법안들이 지금 20개 국회에서 법근거 마련 그 개정안들인데요. 20대 국회에서 지금 그 다 계류 상태예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세종시법 개정안도 있을 것이고요. 뭐 법원 설치법도 있을 것이고 국회법도 개정안도 있을 것이고요. 경찰법 개정안도 있을 것이고 자치경제 시행을 위한 그런 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입법 능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이해찬 대표의 20대 국회를 평가해 봤을 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약 10여 개 법안을 개정안이라든가 뭐 신설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된 것은 사실상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진행 중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 뭐 행복도시 건설청의 권한이 세종시로 이양되는 부분을 좀 앞당긴 거, 그거 하나 정도가 대표적으로 통과됐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순동 기자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 고스란히 21대로 넘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부터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과제들을 지금 당선자들이 이제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4.15 총선 그 이후의 세종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겠다. 공약으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계속 발표를 해왔다는 말이죠. 일부에서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당장에 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시에서 제안한 것들이에요. 시에서 우리 지역 공약 현안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총선 공약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구호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어찌 보면 세종 시민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가치에 동의하는 먼저 이제 지난 총선의 결과부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세종시 갑과 을선거 후보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좀 맞물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면 국가 위기 사태거든요. 이럴 때 보면 원래 정부 여당이나 어떤 집권 여당, 정부 여당 쪽에 비난의 화살이 지금 그렇죠. 향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국정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 그렇죠. 그러면서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고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서 지금 그 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고요. 하나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것도 맞물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상대 통합당 후보들의 좀 그 어떤 나왔을 때 그분들의 인물을 보면 세종에 안착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출마를 급급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다 몰려서 당선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부에서는 예상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잘해서만이냐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쨌든 위기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정권이 이 부분을 수습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힘을 싣겠다라는 것이지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근데 미래통합당은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세종시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저는 뭐 그 긍정적인 부분도 봅니다. 민주당의 텃밭,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 세종시에서 야당이 일정 부분 몇 걸음이라도 내딘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은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후보 지지율은 33%에서 40%까지 그렇죠. 올랐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은 존재감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발현되기 시작했고 정의당도 제주도에 의해서 그 정당 지지율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어요. 세종시에서 12%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보다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가면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시점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통합당이 좀 올라설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이제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이번에 그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김명준 후보라든지 김중로 후보가 세종시에 남기로 했다고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계속 약속을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잠깐 선거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짐을 싸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이번에 야권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뭐 나름 세종시에 두 곳을 모두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면서 한 곳에는 좀 약간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략공천을 했고 또 한 곳은 현역이었던 이제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했던 거 아니겠어요? 나름의 신경을 좀 썼던 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김병준 후보가 세종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를 했느냐, 오래전부터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제 그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김병준 후보가 그 2년 전부터 세종에서 시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활동을 했다면 결과는 모를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대구나 뭐 어떤 그 본인의 그 입지가 좋은 지역에 거론이 됐었고 출마 거론이 됐었고 그러다 이 세종으로 막판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게 중앙당에서 세종 후보를 갖고 있느냐 지역에 급조해서 김병준 후보를 내려보낸 거 아니냐. 김병준 후보는 또 대선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종을 발판을 삼아서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지역을 잘하는 후보, 강준현 후보와 맞붙게 됐잖아요. 거기서 그 강준현 후보를 뛰어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강준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갑구에서 선거를 준비해 오다가 갑자기 을구 경선 체제로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투입이 을구로 가게 된 방향을 바꾸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 토박이라는 그 전략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정무부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치열하게 이 지역에서 선거 준비를 해왔던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빛을 발했던 것이고요. 김병준 후보가 만약에 정말 그 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지냈던 뭐 소위 말해서 그 뭐 설계자였다, 세종시의 설계자였다 이런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멘토와 진정성 있는 그 어떤 그 움직임으로 비춰줬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지지율이 40%까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40%의 의미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선 당시 대통령 당선 당시 50%를 넘게 세종시에서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 전까지는 20% 이상을 넘었던 적이 이제 없었고 다만 이제 2016년 총선 때 박종준 후보가 36% 정도를 얻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김병준 인물론이 일정 부분은 작용했지만 그 부분이 더 가려면 그분이 진짜 세종시에 남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음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김중로 그 후보가 저 을로 가고 김병준 후보가 갑으로 오면 어떻을까? 그 을 쪽에 이제 군부대 문제가 현안으로 잡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김병준 후보가 어쨌든 설계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도 갑 쪽에 많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을선거구 같은 경우에 주목됐던 점이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지만 신도시와 구도심 인구 비율이 한 절반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흔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보수성이 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후보도 충분히 더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역별 득표율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6개 면 지역에서 4개면은 김병준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긴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좀 보여지고요. 조치원 후보하고 연서명 같은 경우는 강준현 후보가 5%포인트 정도 박빙 승부로 이긴 것으로 좀 나타나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향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졌고요. 역시나 승부처는 신도시의 공운동, 아름동, 종촌동 이 3개 동지역에서 승부가 났다. 그래서 최종 득표율이 58대 40 정도가 나왔는데 58대 40이라는 그 득표율이 신도시에서는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부가 거기서 역시나 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갑선거구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선거가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홍성국 후보가 물론 이제 진보 쪽으로 나왔지만 유영건 전 시의원이죠. 이제 중간에 시의원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결국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진보적인 좀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뭐 이혁재 정의당에서 나온 이혁재 후보 같은 경우도 진보 쪽이고 그래서 표가 좀 많이 분산되면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해볼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한 4명, 5명 정도가 무소속으로 나서 미래통합당 쪽에서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영향력은 있어야지 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윤영건 의원도 좀 참 훌륭한 분이고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신데 그 정도 영향력은 좀 있지 않아야지 표에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상정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 후보로서는 나홀로 이제 1명 당선이 그렇죠. 됐는데 정책 비전도 좋지만 영향력을 아직 발휘하기에는 이혁재 후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정책 비전 제시나 또 당의 입지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투표율입니다. 네. 사실 세종시의 투표율이 한때 잠깐 좀 낮아졌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쉽게 전국에서 이제 광역 시도 중에서 2등을 좀 차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뭐 굉장한 갭 차이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원인은 좀 어디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1등이 되는 줄 알고 기사를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15일 선거일 때 6시 반쯤에 기사를 1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썼는데 한 10분이 지났더니 약간 보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3위였던 울산이 1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울산. 0.01%포인트 차이로 울산이 1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뭐 2012년과 아마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두 개 그 선거에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전국 2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8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고문적이 역대 3번째 2위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시민들도 되게 자부심을 느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이제 갑선거구 입장에서 가족들하고 투표를 하러 갈 때 선거일 당일보다는 좀 덜 붐비는 코로나19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는 사전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그 심리가 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사전 투표를만 놓고 봤을 때 그 가장 높았던 17대 대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15일 날로 와보니 대선 투표율이 80.7%였는데 세종시는 68.5%로 끝났잖아요. 네. 격차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선거일 때는 더 나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배경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본인의 성향을 잘 평소에 드러내지 않다가 투표 당일날 드러내는 샤이 진보 성향에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왔다. 샤이 보수보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그게 왜 정답이에요? 왜 그걸 왜 아니, 이태 기자가 왜 정답이라고?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답이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되죠. 아니 저는 네. 이제 뭐 이거는 뭐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국정 안정화를 유도하고 이제 공무원의 책임감을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종N이라는
대기 알림 그런 서비스 이런저런 그런 정책들을 세종시가 많이 이렇게 유도했다. 투표를 올리기에 유도했다. 그리고 선관위도 지역 언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기고문을 통하거나 홍보를 했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세종엔 그 어플은 특히나 공감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네. 후담동 복컴에서 투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20분 대기 시간이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를. 그래서 금남면을 봤어요. 금남면 쪽을 봤더니 10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다 혹시나 해서 수담동을 갔더니 20분은 안 걸렸고 1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투표장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이 부분은 뭐 한번 시청자분들도 칭찬 한번 해주시라고. 아니, 뭐 정부에서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 뭐 아쉽게 뭐 투표율 전국 2등을 좀 차지를 했지만 다음 지방선거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1등으로 가기를 할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세종시로 이사 와서 투표를 하셨다고 하면은 1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 당선자들의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세종시에서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 이제 활동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의 좀 지난 업적에 대해서 좀 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해찬 의원의 지난 8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섭단체의 힘을 갖고 있다. 7선이죠. 7선을 지금 하신 그리고 대표 거물급 정치인이시고요. 그리고 세종시 건설에 직접 참여하신 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뭐 밀접한 관계를 있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든든한 백, 든든한 거목 뭐 이런 그런 수식어가 붙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뭐 요즘에서 우리 8년을 한 줄 평으로 좀 하는 거 어떠세요? 좀 한 줄 평으로. 사실 뭐 아무리 저희가 기자라고 하지만 8년의 세월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빠질 테니까 근데 하여튼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한 줄 평으로 그럼 한번 어떻게? 뭐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뭐 제안한 거니까. 저를 그런 네. 거니까. 어쨌든 8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이고 그 과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21대에서 좀 더 보완해 가자는 의미에서 미래형도 좀 담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멘트가 있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그런 그 격언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난 8년에 그 당장 대전시 국회의원만 해도 7명이잖아요. 세종시는 단 1명이었습니다. 단 1명의 국회의원으로 8년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어찌 보면 원맨쇼 그리고 일정 부분 속도가 안 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지만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갖고 있었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이제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럿의 원팀으로 2명의 국회의원을 얘기하겠죠. 2명의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민주당 180석이라고 하는 국민이 부여해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해서 갈 수 있으려면 그 여럿이 가는 힘이 바로 멀리 갈 수 있는 2030년이라는 세종시 완성기까지 멀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제안했던 이승투 기자 한 줄표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준평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뭐 불출마를 선언하고 좀 떠나시는 분한테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못한데 저는 그냥 이해찬 의원 그 대표를 겨냥해서 할게요. 박수는 보내지만 좀 아쉽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는 보내지만 앞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지만 아쉬운 점은 그럼 뭐였어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들이 상당히 있어요. 개정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맞닿아 있는 관련 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계류된 법안들이 뭐 3년 된 법안도 있고 뭐 몇 년 된 법안도 있고 하여튼 멈춤 상태를 유지하는 법안들이 많은데 지금 21대 총선이 끝나는 상황에서 폐기 처분 위기를 맞았다는 거. 세종시법만이라도 좀 개정안을 좀 통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아요. 그래서 그 당대표였고 그리고 충분히 그 세종시법은 국가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법이고 충분히 그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차고 넘치는 법인데 이해찬 의원이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당대표의 입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 법이 계류가 돼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초선 의원들한테 그 무거운 짐을 넘기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뭐 당 대표였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뭐 걸 이런 싶은 뭐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당선자의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 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공약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하는데 사실 두 당선자가 같은 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뭐 그런 공약들이 이제 상당 부분 눈에 띄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또 교통과 관련된 이런 공약들이 이제 일정 부분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대표적인 공약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네.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8년 동안 완성하지 못한 공약들이 결국 21대로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대 국회의원 평가서들을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최근에 봤는데 그 이해찬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제시한 공약이 46개였거든요. 예. 46개 중에서 그 완료한 공약은 12개로 나타났고요. 아쉽네요. 25개가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7개가 보류됐고 2개가 폐기됐거든요. 그러면 이 25개라고 하는 이 무게감을 21대에서 이제 짊어져야 된다는 전제를 좀 두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광준현 당선인과 홍성국 당선인이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이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하고도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뭐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 세종이사당의 조속한 건립, 그다음에 청와대 그 세종 집무실 설치, 그리고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미전 부처들, 여성가족부라든지 뭐 또는 뭐 그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행정기관들의 추가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세종시 광역시 특성에 맞는 지방법원과 검찰청, 행정법원은 좀 설치되어야 한다. 요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고 이것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난 20대에서 실패했던 길게 얘기하면 2004년에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6년 만에 개헌의 꿈이 다시 한번 연글 수 있는 좋은 호시절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수도 개헌이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뭐 안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시에서 제안한 것들이에요. 시에서 우리 지역 공약 현안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총선 공약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홍성국 당선인의 지금 보좌관을 지금 내려왔죠. 이해찬 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홍성국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주도한 보좌관이에요. 근데 그 보좌관인데도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약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구호로서만 사실 2012년부터 국회 문헌 청와대 집무실 얘기가 나왔던 것이 8년이 넘도록 해왔던 것이고 이해찬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으로 2016년에 또 법을 발의도 했었었는데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아까 이승동 기자 정확하게 잘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계속 구호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어찌 보면 세종 시민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가치에 동의하는 전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 2025년까지 하겠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이제 다듬는 한 달 동안에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지 않을까. 다음은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적으로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겠다. 이제 공약으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계속 발표를 해왔다는 말이죠. 일부에서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정부 방향과 또 당이라든가 너무 맞지 않는 정책인데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좀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생각처럼 어렵다. 어렵다. 네. 포퓰리즘이라기보다도 네. 선거 이기려면 네. 분명히 세종시에서는 분명히 내야 되는 공약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교통, 그리고 뭐 BRT 같은 거 이런 걸 꼭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재산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반 180석을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힘이 이제 더 붙을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에요. 트리플 규제인데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요 세 가지인데 요거는 좀 추진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이택 기자가 좀 반론할 게 좀 있겠지만 집값 상승에 있고 그 정부의 눈을 조금 시선을 떼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만하면 됐어 했을 때 해제되는 건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공약을 내걸고 정부랑 부딪히고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회 들어가서 적응하기 바빠요, 이분들. 저는 당연히 2명의 초선 의원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드라이브 정책하고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종시의 경제적 문제, 상가 공실의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가 어제 성장해야 되는 도시거든요.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주요 광역 도시처럼 갇혀진 도시가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도시에서 더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전국이 마찬가지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 가장 낮은 단계인 규제가 해제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집값이 뛰었잖아요. 어차피 부작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치를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은 도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되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목소리를 잘 내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서울시의 그 84제곱미터가 25억 원대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작년 기준 가을에 기사를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세종시에서는 가장 비싼 데가 8억 9억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가면은 1, 2억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일한 면적에 사는데 1억부터 25억이라는 그 가격 차이는 정말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부유세를 좀 더 촘촘하게 부여한다라든지 그래서 집값 상승도 억제하고 그리고 이 투기 투기 지역 이런 것들 규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지 두 사람의 후보가 세종시의 3개 그 트리플 규제를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가 높여봤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인들이 국토위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괴를 같이 했을 때에만이 핀셋 해제가 됐든 전체 해제가 됐든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막연한 투기 지역 해제 고운동, 아름동, 전총로만 핀셋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공약으로 좀 뭐 불가능하다. 저는 일단은 현재 조건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두 사람이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또 굉장히 이슈됐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됐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 관련된 문제인데 뭐 지하철을 놓겠다 아니면 뭐 ITX다 KTX다 아니면 뭐 여러 BRT를 어떻게 다시 조정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 강준현 당선인과 홍성국 당선인의 그 교통 공약은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갔다라고 하면 강준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의 BRT 접근성을 좀 강화해주기 위해서 그 준 BRT라고 해서 국도 1호선을 활용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순환하면서 BRT로 접근성을 강화해주는 보조 BRT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들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수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6월이나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죠. KTX 세종역 타당성 그리고 ITX 정부 세종청사역 하고 뭐 영등포와 조치원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 구상, 광역철도망 구상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부 민심이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한 지하철 건설안, 지하철 노선안에서도 일정 부분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은 근데 그게 표심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지하철 공약이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주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의 교통 현안에 대한 갈증은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지는 좀 더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현을 해 나가야 될 숙제는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이나 이런 문제, 뭐 KTX도 그렇고, 뭐 지하철, 뭐 BRT 이분들의 공약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 근데 그래요? 이제 왜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섰다. 뭐 이제 그 대정권 그 의원들하고도 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지만, 뭐 교통 문제, 준 BRT, BRT,
뭐 저기 그 광역철도, KTX 이거는 공약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좀 관심이나 불러일으키고 뭐 추진을 조금 뭐 가속화시킬 수 있나 뭐 이 정도뿐이지 자연스럽게 두면 되는 공약이다. 근데 이 공약을 올린 거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제가 가장 밀접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올린 거지. 이분들이 특별히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되고 완전히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교통공약에서 세종시의 지하철 건설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 기조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의 정부 기조도 그렇고 지하철급의 BRT 노선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개별 이제 당선자에 대한 공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세종갑의 홍성국 당선자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이분을 몇 번 인터뷰를 직접 해봤는데 그때마다 역시 경제 전문가답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국판 우분 시트를 만들겠다. 사실 저는 이제 뭐 기자 생활을 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꽤 했지만 우분 시트라는 그런 이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일단은 공약이 현재로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1월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뭐 우분 시트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 특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중견 기업, 대기업에서도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연구라는 부분에서 사무실을 차린 곳도 있고, 그래서 세종시의 자율주행을 한번 실증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어떤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다양한 기능들의 그 어떤 산업들의 실증을 하는 도시로서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들을 갖춰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빈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작은 사무실, 벤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실증을 하고 또 그 실증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가 공실도 해결하고 세종시가 테스트베드 역할의 어떤 중심 도시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컨셉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세종시는 어쨌든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해 보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좀 접목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홍성국 후보가 이 지금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네, 구체적인 뭐 설명은 없었잖아요. 시험 도시로 그냥 그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분 시트만 가지고 하나 자료가 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취재가 불가피했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거 보세요. 취재 안 하셨어요? 아니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취재를 해야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아무튼 경제 전문가 그리고 세종시가 직면한 코로나19의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가가 공실 없이 그 넘쳐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이 보강이 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되기 위한 뭐 로드맵 이런 것들은 지금 와닿는 것이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당면에서는 지금 4-2 생활권 지편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집중된다라고 하는 그 기능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2021년부터 가시화됐어야 되는데 2023년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이냐. 여기에 인센티브를 이 지역의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뚫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뭐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숙제는 많다. 홍성국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으로 세종 을선거구의 이제 강준현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사실 뭐 경제, 그러니까 행정수도 다음에는 역시 경제예요. 이제 경제를 되살리겠다, 경제를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서는 하나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을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의 비율도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균형 발전 경제에 있어서 이제 골고루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준호 후보가 주장하는 거는 원도심에 이제 인구를 늘리자. 인구를 늘려야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뭐 시민들이 더 달 수 있는 뭐 재산권 상승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 공약들을 보면 그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인구를 늘리는 방안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거나 이런 공약을 냈어요. 이런 공약들을. 그리고 폴리텍 대학 본부 이전 및 특성화 대학 설치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뭐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뭐 이춘희 시장이 뭐 낸 공약이지만 이해찬 의원도 그 기조를 이어갔었고 청춘조춘 10만 프로젝트가 정확한 공약명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그 정책인데 이 강준현 후보가 이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 공약들은 많아요. 뭐 전동면, 전위면, 뭐 그다음에 소종면 각 동네별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어쨌든 그 읍면 지역의 아우성은 우리 지역도 균형 발전해달라. 도시가 미래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다종다양한 공약들을 하나의 줄기로 묶어서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성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결성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이번 선거에서 뭐 조치원역을 KTX 역 정차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그 솔깃하게 나왔던 것들은 그만큼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준현 당선인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경제에 관련된 공약들을 뭐몇 가지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뭐 굉장히 새발의 피죠.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내셨어요. 뭐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도 선거 기간 중에 각 가정으로 이제 배송됐던 그 홍보물이라고 하는 공약집이죠. 공약집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사실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뭐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또 경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만 좀 살펴본 것이고 그럼 이쯤에서 이 두 당선자가 낸 공약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씩만 뭐 이색 공약 아니면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혹시 뭐 선거 기간 중에 눈여겨봤던 그런 공약들이 있다면 좀 한두 가지 정도씩만 한번 짚어볼까요? 강준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어떤 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던 과정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한 개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 대기업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요. 홍성국 당선인과 두 사람 모두 다 공약을 했는데 뭐 이건 지역사회에서 이미 코로나 전국 때 그 이제 제기됐던 여론이기도 했지만 그 서울에 지금 그 수년간 이전지를 못 찾고 그 표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오생활권 의료용지에 유치할 수 있느냐. 꼭 오생활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뭐 읍면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앙의료원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서 좀 시민들이 어찌 보면 그런 의료 인프라가 이제 뭐 세종충남대병원이 이제 곧 개원을 하지만 그거 외에 특화병원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죠? 네. 예, 저는 요거 하나만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건데 네. 재정 문제 저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지역 경제기관 구축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경제기반 구축 왜 대기업 유치 왜 해야 됩니까? 시 재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도 아니 인구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야지만 네, 시 맞죠. 세수가 확보되고 횡단보도라도 하나 더 그렇죠. 걸리고 그리고 복지라도 더 하고 지금 시 재정이 위기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복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시가 사업을 못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업무가 사라져 보여. 업무 분장이 진행되던 사업은 멈춤이 돼버리고 이춘희 시장 팔다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기반 구축이란 말이에요. 우분시티도 그래서 만든다는 공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는 국가 지원을 담보로 해야 돼요. 재정 지원. 당장 4년 동안 임기 동안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춘희 시장이 세종시가 그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지금 급해요. 엄청나게 급해요. 근데 이분들이 해낼 수 있느냐? 법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정 지원 특례를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교부세 정률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특별법으로 근거를 해서 교부세 정률제를 3% 받는데 그게 1조가 넘어요. 세종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400억 받아요. 그러니까 3%, 0.08%. 그 내국세의 19.24%의 지방재원, 그 교부세 재원 중에 그 3%가 제주도한테 가는데 그게 1조가 넘어요. 세종시 0.08%예요. 제주도하고 같은 그런 위치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 근거를 담아서 경제 기반은 향후 5년, 10년 뒤에 이뤄질 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번 국회 때, 이번 21대 국회 때 세종시법이 폐기 처분 위기에 맞았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 교부세 10년 연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거는 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21대 국회 때 분명히 발의를 해서
6개월 안에 발의가 다시 돼야 돼요. 첨언을 하나 더 하면 쉽지 않은 과제인데 강준현 당선인이 약속한 무상교통의 단계적 실행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네.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아, 없어. 전면으로 할 때는 그런 거고. 없어.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해볼 수 있는데 네. 뭐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부터 먼저 해본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민주당의 대권 잠룡이라고 하는 이낙연 당선자와 한판 승부를 또 벌여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국립민속박물관이 네. 세종시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 플랜 용역 3억 원을 반영한 상태인데 이낙연 당선인이 공약으로 서울 종로에 재유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초선 의원 두 분이 이낙연 당선인하고 견주어서 그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도 시민들의 되게 관심사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두 분이 낸 뭐 이색 공약 또 눈에 띄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바램 공약이네요. 아니, 그렇죠? 아니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한 가지 지금 가장 지금 배불 끓고 빈곤감 공포에 떨고 있거든 세종시가.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이거다 해서 요 한 가지 말씀드린 건데 이 얘기도 한 10분, 20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대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돈 좀 끌고 와라 그거예요. 예. 세종시에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2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뭐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 반면에 또 한편에서 보면 또 이해찬 의원이 이제 또 퇴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세종시가 이전만큼 잘 뭐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사실 있는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두 당선인한테 던지는 좀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어떻게 하시라 아니면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제구 한마디 좀 던져줄까 하는데 오늘은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할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승동 기자부터 먼저 하시죠. 네, 오늘 뭐 방송을 뭐 마음 먹고 지금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들한테 좀 메시지를 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PD님이 잠깐 좀 자제하라고 눈치를 주고 많이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출마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참석을 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답변이 좀 느린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입성하시면 국회에 입성하시면 1초도 안 돼서 그 질문에 답이 나오는 세종시 전문가가 좀 진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다고 너무 좀 화내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지역 기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뭐 그런 의지를 담아서 견제구 한마디 날리겠습니다. 진정 세종시 전문가가 되라. 공부를 좀 많이 하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혜택 기자 던져주시죠. 그 부분 동의하고요. 포스트 이해찬 시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 높은 게 사실입니다. 과연 뭐 국회의원은 한 명이 더 늘어났지만 초선 국회의원 2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를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몰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법을 다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회도 내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다른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충청권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저 힘을 합치면 개헌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의 국회의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세종시 발전을 뛴다면 이해찬 대표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좀 보면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자, 데뷔전 앞둔 강준현, 홍성국 투톱 21대 국회에서 천우 신조의 기회를 잡아 봅시다.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구는 분구가 되면서 사상 처음 국회의원 2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높기도 하지만 이해찬 의원의 퇴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당선된 두 분은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잘 지켜주길 바라고요. 유권자 여러분들은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감시의 눈초리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